예, 안녕하세요. 퓨어스토리지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강신우 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앞서 저희 김지명 상무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위한 데이터 솔루션 구축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릴 거고요. 사실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만 얘기하기 한정 짓기엔 좀 그렇고 온프렘 환경에 있어서도 현재 갖고 계시는 인프라 환경을 좀 더 현대화하시거나 혹은 애플리케이션 환경도 현대화하셔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IT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 솔루션 전략들을 함께 아키텍처에서부터 데모까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계속해서 생기는데 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인프라에 대한 구축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사용자 환경이나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이제 과거랑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부분들을 모두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사실 뭐 사용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사실 오프라인 베이스로 어떤 매장을 이용하거나 혹은 금융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은행을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봤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그런 금융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사실 플랫폼 베이스로 어떤 인터넷이나 모바일 위주로 접속을 하셔서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하신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사실 이런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변화하면서 그런 애플리케이션 환경들,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는 인프라스트럭처 환경들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야 되고 그런 요구사항들의 직면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의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지원적인 측면들이 강했고 혹은 소비적인 부분들이 좀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이런 고객들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측면으로 점점점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런 로그성이 비정형 데이터들까지도 이제 기업들은 모으려고 하고 있고, 그 모아진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떤 AI나 뭐 분석을 통해서 어떤 그 실제로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새로운 서비스들을 런칭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어떤 플랫폼에서 계속해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런 애플리케이션 환경들을 픽스하고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과거의 인프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일로 전용 인프라 위에서 그렇게 구축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최근에 이런 비즈니스 환경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트래픽이나 어떤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그 접속 빈도 자체가 가늠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에 있어서 사일로나 전용 인프라가 아니라 확장 가능한 인프라 혹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으로 그런 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과거에는 이런 인프라들 자체가 사일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 각각에 대한 관리 포인트들이 필요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관리 공수들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어떤 자동화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시콥이나 이런 인프라를 코드 베이스로 관리하는 형태의 니즈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실제로 이런 관리적인 측면들 혹은 어떤 리소스를 배포하거나 이런 부분들 프로비저닝 하는 것들도 굉장히 간소화하고 자동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프라를 구매하는 환경들도 사실은 과거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향후 5년 혹은 10년치에 대한 어떤 플래닝을 통해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리소스들까지도 한 번에 구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당장 그 과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5년치에 대한 플래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그런 클라우드형 경제성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페이퍼 유즈 기반의 어떤 서브스크립션 베이스에 사용한 만큼만 과금하는 형태로 이런 인프라적인 부분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그런 IT 인프라 환경들도 이런 페이퍼 유즈 기반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결국은 과거에 갖고 있던 전통적인 IT 환경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결국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환경들도 굉장히 현대화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필요할 거고요. 결국은 디지털화되는 환경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자체도 모던화가 돼야 결국 비즈니스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좀 더 빠르게 배포하고,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들을 런칭할 수 있고, 그런 플랫폼 기반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빠르게 픽스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환경을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리를 해보면 결국은 어떤 만들어져 있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신규로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을 위주로 결국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떤 인프라 위에서 구동이 될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배포돼서 실제 사용자들이 해당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런 전체적인 환경들이 좀 더 모던화되고 또 그런 디지털화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빠르게 그런 고객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결국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그런 사용자들에 대한 피드백이나 그런 경험들을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또는 새로운 기능들이나 애플리케이션들을 출시를 해야 되는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 코비드-19이나 이런 점차적으로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빈도 자체가 온라인 베이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모바일 환경에서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 환경들, 그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카카오나 뭐 토스처럼 어떤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결국 이렇게 빠르게 어떤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프라스트럭처를 좀 더 현대화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비즈니스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빨리 배포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이런 프로세스나 이런 플랫폼 파이프라인 자체가 간소화져야 되는 거고 혹은 자동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런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도 결국은 이 인프라에 대한 프로비저닝 자체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최근에 뭐 뒷부분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최근에 저희 퓨어 스토리지에서도 그런 퓨어 퓨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들을 런칭하는 이유도 결국은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서비스형으로 그리고 코드 베이스로 좀 더 빠르게 그 실제로 이런 인프라를 원하는 사용자들이 어떤 기다림 없이 빠르게 이런 인프라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신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인프라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은 결국 얼마나 빠르게 이런 인프라들을 프로비저닝하고 사용자들에게 어떤 프로토콜에 맞게끔 원하는 프로토콜에 맞게끔 빠르게 프로비저닝하고 쓸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많은 니즈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결국 클라우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개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도 결국은 인프라에 대한 빠른 프로비저닝 그리고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클라우드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 기업들도 이런 클라우드를 고민하는 이유는 결국 그 기업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들을 배포하기에 있어서 가장 그런 시간들을 단축하고 이미 매니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클라우드가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구매하는 것들에 있어서도 초기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소규모로 시작해서 사용한 만큼만 구독형으로 이런 지불들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클라우드 베이스로 많은 서비스들이 몰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가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보안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혹은 기업의 어떤 컴플라이언스 이슈들, 혹은 SLA가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테리토리들은 사실 온프렘 환경에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좀 더 현대화하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주제를 좀 더 그런 쪽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의 사용자 경험들을 온프렘에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퓨어 스토리지가 어떤 전략들을 제공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제가 오늘 잡은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세 가지 측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가 있다면 사실 비즈니스는 좀 더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될 거고요. 인프라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결국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어떻게 현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밑단에서 돌아가는 인프라 환경들을 또 어떤 식으로 구축하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인프라에 대한 말씀 드린 다음에 각각의 환경에 대한 간단한 데모 영상 같이 시청하는 형태로 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대부분의 CI/CD 파이프라인이나 개발하는 환경들 자체가 과거에 베어메탈에서
가상 머신 환경으로 넘어갔다면 최근에는 그런 이식성이나 여러 가지 컨테이너가 갖고 있는 엄청난 장점들로 인해서 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대부분의 어떤 스테이트리스한 환경들은 이 컨테이너 환경을 쓰기에 굉장히 좋은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런 뭐 오픈시프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CI/CD 파이프라인 기반의 컨테이너 환경들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환경들이 실제 이미 구축돼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엔터프라이즈 형태의 서비스에 이런 컨테이너의 장점들을 도입해서 운영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컨테이너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높은 이식성뿐만 아니라 그 스테이트 리스한 구조,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상태를 저장하지 않은 환경에서 이제 이런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그런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업무들, 뭐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데이터 인텐시브한 업무들을 올리기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컨테이너가 갖고 있는 장점 자체를 그대로 서비스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컨테이너 환경에서 중요한 것들은 그 밑단에 붙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스테이트 리스한 환경에서 이제는 스테이트 풀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잘 매니징 할 건지가 사실은 이 컨테이너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챌린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런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모더나이즈 하기 위해서 결국은 컨테이너 기반의 환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지금 네 가지는 일반적인 컨테이너 환경이라기보다는 매니징된 컨테이너 환경에서 어떤 스테이트 풀한 서비스들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챌린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컨테이너에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영구 저장되는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에 갖고 있는 스토리지 혹은 별도의 스토리지 저장 환경으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볼륨이나 이런 것들을 스토리지 쪽으로 프로비저닝을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런 프로비저닝 받은 것들을 스토리지에서는 자동으로 언제든지 그런 요청에 대해서 다이나믹하게 프로비저닝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디팩토 스탠다드처럼 CSI라고 하는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형태로 드라이버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동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확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컨테이너 환경 자체가 뭐 소규모가 아니라 이제 점점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결국 그러면은 접근해야 되는 스토리지 환경들도 단순히 블록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오브젝트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밑단에 있는 하드웨어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건 그거랑 상관없이 언제든지 컨테이너 이런 파드에 대한 서비스들은 스토리지에 대한 요청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그런 단일 접점에서 확장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량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고 언제나 요청했을 때 이런 용량들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레질리언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컨테이너 환경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로 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온프레임에 있는 에코시스템들, 특히나 스토리지와 관련된 데이터 인텐시브한 환경들은 이미 뭐 DR이나 백업 혹은 뭐 무중단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업무들이 사실 온프레임 기반의 뭐 베어메탈이나 이런 환경들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결국 컨테이너 환경으로 이식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이런 데이터 레이어에 대한 그 데이터에 대한 복원력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복원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동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개발자들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런 개발들을 하는 환경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온프렘 환경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그대로 받아서 그거를 컨테이너 환경에서 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컨테이너 레벨에서도 이런 하이브리드 IT 환경에서의 그런 모빌리티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이런 컨테이너나 이런 컴퓨팅 리소스들이 어디에서건 그 원하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모빌리티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대화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런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업무들을 컨테이너 베이스로 올리겠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자동화, 확장성, 그리고 그런 가용성 혹은 안정성, 복원력 정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것들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이동성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계속 나오면서 결국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에 대한 스토리지 플랫폼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퓨어 스토리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스토리지 인터페이스의 드라이버를 CSI 드라이버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에코시스템과 시장 평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장표를 준비를 했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말 그대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쿠버네티스 기반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오버레이 형태의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테이너를 위한. 그래서 보시면은 그 원의 중심에 다다를수록 그런 기술적인 성숙도와 그 다음에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완성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저희 퓨어 스토리지는 포터웍스라는 제품을 통해서 이런 플랫폼 기반의 어떤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외장형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런 컨테이너 기반의 환경들에 대해서 자동화하고 레질리언시를 보장하고 뭐 이동성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퓨어 스토리지가 기존에 갖고 있는 제품군에서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CSI 드라이버를 통해서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역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그 원의 중심에 가깝게 포지션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가 어떻게 보면 이런 컨테이너 환경에 있어서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정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벤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솔루션들을 어떻게 이제 스테이트풀 서비스에 제공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방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결국은 어떤 CSI 드라이버라고 하는 컨테이너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 뭐 예를 들면 오토 프로비전 다이나믹 프로비저닝 혹은 오토 스케일링 혹은 어떤 장애에 대한 오토 힐링이나 뭐 이런 부분들 스냅샷을 생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들이 잘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는 부분이 한 측면일 거고요. 다른 쪽 한 측면은 어떤 전반적인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컨테이너 레이어에서의 데이터를 백업을 어떻게 할지 혹은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할지 혹은 다른 쪽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다른 쪽 데이터 센터로의 데이터 DR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뭐 데브세옵스처럼 어떤 컨테이너 레이어에 대한 보안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 혹은 어떤 비용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인 컨테이너 기반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 베이스의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결국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퓨어 스토리가 제공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자사의 제품들을 기반으로 해서 CSI 드라이버 연동하는 방법이 하나 그리고 포트웍스를 통해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저희가 이런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한 스테이트풀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최적화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을 둘 다 도입하실 수도 있고 혹은 각각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도입을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통합적인 관리는 저희가 퓨어원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베이스의 어떤 통합 관리가 가능한 포털을 통해서 어떤 포트웍스나 혹은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 CSI 드라이브를 연동하는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와 포트웍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먼저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는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블록 스토리지 혹은 파일 혹은 오브젝트 스토리지 혹은 클라우드에 배포되는 서비스형 스토리지 레이어에서 어떻게 컨테이너 환경에서 제공하는 그런 CSI 드라이버를 연동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CSI 드라이버 플러그인과 연동해서 저희가 뭐 스마트 프로비저닝이나 혹은 확장성 그 플러그인 밑에서 스토리지 레이어에서 아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어떤 노드나 워커노드나 파드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얼마만큼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하면서 이런 것들을 원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원하는 CSI 드라이버 버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버전 1.3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냅샷이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기존에 있는 저희 제품을 통해서 스토리지에서 이렇게 컨테이너 환경과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포트웍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포트웍스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오버레이 환경의 컨테이너에 특화된 스토리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버레이이기 때문에 아랫단의 하드웨어가 뭐 로컬 스토리지건 혹은 로컬 디스크건 혹은 외장형 스토리지건 간에 상관없이 이 하드웨어 스토리지 레이어를 추상화해서 컨테이너 쪽에 자동으로 이제 배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X 스토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PX 스토어를 통해서 그 로컬 디스크, 로컬 디바이스들을 스토리지 환경으로 하나의 풀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단순히 로컬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외장형 스토리지에서 연결된 스토리지들도 인식해서 그거를 하나의 가상화된 풀로 인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윗단에서 그 PX API라고 하는 포트웍스 API가 전체적인 하드웨어 인프라에 대한 컨트롤 플레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컨트롤 플레인을 통해서 결국 컨테이너 환경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 기능들의 펑션들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X 백업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컨테이너 기반에 있는 환경들에 대한 백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백업 환경은 어떤 머신 기반의 어떤 데이터 인텐시브한 것들을 백업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백업은 사실 좀 다르거든요. 여러 노드의 애플리케이션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구성하는 뭐 컴피그 맵이나 혹은 각 리소스가 파티셔닝 되어 있는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어떤 백업들을 받아야 되거나, 혹은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그런 정합성을 보장하면서 그런 백업을 받아야 되는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재래식 백업 아키텍처로는 사실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백업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포트웍스 백업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 컨테이너 레이어에서 그런 파드 단위 컨테이너 단위의 어떤 백업들, 그리고 구성 정보들까지도 각 디테일한 환경들에 대한 백업들을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데모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XDR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어떤 컨테이너 레이어에서 재복구 환경을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XDR을 사용하게 되면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혹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 이 전체 다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IT 환경에서 이런 컨테이너 그래뉴러티를 가지고 가면서 어떤 DR 환경들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어싱크 환경뿐만 아니라 어떤 싱크 기반의 환경들도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치드 환경으로 이런 컨테이너 환경들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들, 특히나 그런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어떤 서비스들을 컨테이너로 배포를 하는 환경들이 있다면 PXDR을 통해서 보다 더 그런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복원력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컨테이너 기반의 어떤 장점들을 그대로 보장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X 마이그레이션은 말 그대로 컨테이너 단위의 어떤 마이그레이션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온프레임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어간다라던가,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어떤 이기종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내에서도 결국은 이런 데이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컨테이너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PX 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컨테이너 레벨의 어떤 보안적인 측면들, 어쨌든 이런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환경들이 어떻게 보면 개발 환경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결국 이런 데브섹옵스와처럼 컨테이너 레벨에서 신경 써야 되는 여러 가지 인증 혹은 데이터 암호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PX 시큐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PX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들이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런 컨테이너 환경들을 배포하고 사용하시다 보면 결국 본인들은 모르는 어떤 고화 상태의 어떤 그 볼륨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어떤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들이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서 자동으로 볼륨이 부족하다면 늘려주고, 볼륨이 과도하게 프로비저닝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줄여주고, 혹은 클러스터 전체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사용자의 승인하에 클러스터 규모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비용을 최적화해 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트웍스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데이터 전반적인 환경에 있어서 이런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환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CI/CD 파이프라인, 뭐 예를 들어 오픈시프트 환경에서 이런 포트웍스를 구현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웨어 레이어의 어떤 노드들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어떤 익스터널 스토리지들, 그게 퓨어 스토리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타겟 스토리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하드웨어 윗단에 포트웍스의 스토리지 오버레이 형태로 얘네들이 배포가 돼서 어떤 하드웨어를 하나의 버추얼화되는 가상화된 풀로 만들고, 그 윗단에서
어떤 컨테이너 레이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포트웍스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레이어를 추상화하기 때문에 어떤 하드웨어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굳이 퓨어와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퓨어 스토리가 갖고 있는 많은 장점들, 예를 들면 데이터에 대한 절감률, 뭐 컨테이너 환경들은 대부분 보면 리플리케이션 팩터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어쨌든 프로비저닝 되는 데이터 대비해서 어떤 저장되는 데이터를 최소화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단일 노드에서 필요한 그런 가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스토리지 레이어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일관된 성능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특히 퓨어가 갖고 있는 이런 장점들을 포트웍스와 함께 섞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포트웍스를 퓨어 스토리가 인수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CI/CD 파이프라인에 있어서 전체적인 데이터 플랫폼을 자동화하고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밑단에서는 보다 더 고성능의 또 스토리지 레이어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을 보다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포트웍스와 퓨어 스토리지를 같이 사용해야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데모를 하나 준비했는데 저희 포트웍스 백업에 대한 데모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트웍스 백업에 대한 데모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실제 컨테이너에 대한 백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레거시한 백업이랑 어떤 식으로 다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포트웍스 백업에 접속했을 때의 화면이고요. 그래서 실제 포트웍스 백업은 고객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 배포도 가능하시고 아니면 별도의 백업 전용 클러스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배포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배포되어 있는 PX 백업 환경에서 기존의 백업 대상이 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들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래그한 저 명령어를 통해서 큐브 컴피그에 대한 아웃풋 정보들을 넣어주실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파일 형태로 이제 임포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해당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가 등록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세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거는 스케줄을 정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백업 소프트웨어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컨테이너 백업도 어떤 정책 기반의 뭐 데일리 백업 혹은 위클리 혹은 먼슬리 혹은 어떤 기간을 한정해서 그런 백업을 받을 수 있게끔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특히 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좀 더 디테일하게 몇 시 몇 분에 어떻게 설정을 할지 그리고 이제 이 해당 백업에 대한 보관 주기는 얼마나 가져갈지 그리고 인크리멘탈 백업에 대한 거는 몇 개를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책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뒷부분에서 나올 텐데 백업을 실제 수행할 때 이 폴리시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백업 잡에 대해서. 두 번째는 클라우드 세팅에 대한 부분이고요. 클라우드 세팅은 실제 백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 해당 백업들이 저장되는 로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3에 대한 컴패터블한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스토리지들은 다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백업 룰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까 잠깐 설명드리긴 했지만 그 컨테이너는 어쨌든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의 그런 데이터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백업하는 부분들도 결국은 그런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의 그 정합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오라클에 대한 백업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백업들이 비긴엔드 백업을 통해서 그런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정합성을 보장한다라고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룰 자체가 이 백업을 수행하기 직전에 그럼 비긴 백업을 찍는 명령어들을 하나 넣게 되고 그리고 백업이 끝나면 포스트 쪽에서 돌 수 있는 스크립트에 대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룰들을 정해놓고 실제 백업 잡을 걸 때 거기에 이 해당 룰들을 같이 적용을 하게 되면 실제 DB 레이어에서 어떤 백업을 받았을 때 해당 DB에 대한 정합성을 보장하면서 이런 백업들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정책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포스트그레 DB에 대한 그 체크 포인트를 찍는 룰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이따 백업하고 복구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클러스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해당 클러스터에 대한 네임스페이스 정보들을 쭉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해당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정보들을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이제 명령어로 확인을 해보면 해당 정보들을 그대로 불러와서 이 포트웍스 PX 백업 쪽으로 이 해당 데이터들이 보여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네임스페이스 정보들을 확인을 한 거고요. 이 네임스페이스에서 돌고 있는 실제로 이번 데모를 위해서 하나의 서비스가 배포가 돼 있고요. 그 배포되어 있는 파드 정보들을 보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테이너들이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리스트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업이 대상이 되는 그 컨테이너 정보들을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정보랑 같이 지금 보시면은 각각의 파드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 파드들에 대한 어떤 레이블들이 어떤 셀렉터 기반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따 백업 잡을 걸 때 보실 수 있겠지만 이 네임스페이스 내에서 어떤 특정한 상세 설정들을 통해서 원하는 어떤 서비스 혹은 원하는 파드 혹은 원하는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백업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들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PV 클레임에 대한 정보고요. PV 클레임 역시 이제 레이블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실제 어떤 하나 네임스페이스 내에서 이런 레이블 정보를 줬을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백업을 받을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포되어 있는 서비스가 웹앱 형태이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쿠버네티스 로고를 찍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고, 지금 4개를 클릭했을 때 이제 로고가 4개가 나와 있고요. 요것들이 실제 이제 그런 레코드들이 딥에 저장되어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셨던 그 웹앱이 포함되어 있는 쪽이 랩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해당 스페이스를 클릭했을 때에 대한 모든 리소스들을 백업을 받을 건데, 그 중에서도 어떤 앱이나 어떤 레이블 기반으로 특정한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들, 특정한 서비스나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정보들만 백업을 받을 수 있게 설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 레이블 정보를 주게 되면 그 레이블 정보가 이렇게 등록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백업을 받겠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황색 백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저희가 지정했던 그 백업 폴리시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백업을 받기 위해서 어떤 DB 레이어에 대한 정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 아까 만들어놨던 룰들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스케줄링을 걸게 되면 이제 매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정한 정책대로 백업을 받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스크립트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런 정합성을 보장하는 백업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백업을 걸게 되면 이렇게 백업 잡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윗부분에 백업 타임라인은 지금 이제 온디맨드로 하나를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태까지 쭉 진행됐던 백업에 대한 전체적인 대시보드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업을 수행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서 백업 잡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백업을 클릭하게 되면 백업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볼륨들을 대상으로 백업을 받고 있는지, 어떤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백업을 받는지에 대한 아까 설정했던 그런 백업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넘어가게 되면 이제 백업이 끝나게 됐고, 이제 백업에 정상적으로 잘 받아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배포됐던 웹앱에서 몇 개의 추가 레코드들을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로그들을 몇 개 더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이 상황에서 아까 백업 받았던 시점으로 복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복구를 했을 때 실제로 그런 로고들이 4개만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복구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할 거고요. 그래서 백업 받아놓은 거에서 상세로 들어가면 이제 리스토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리스토어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리스토어 잡에 대한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롤백하는 거죠. 아까 로고가 4개였던 시점으로 롤백하는 네이밍을 하나 적어준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백업을 복구할 때 어느 쪽 리소스를 사용해서 복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디테일한 환경들을 정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컨피그 맵을 할 건지, 전체 리소스를 다 할 건지, 디플로이먼트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상세적으로 할 수 있고, 지금 체크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리소스에다가 다시 복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떠 있는 디플로이먼트 환경에 그대로 복원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복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 백업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타임파가 이렇게 돌게 되고요.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제 CLI 기반에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해당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파드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포되어 있는 기존에 배포되어 있던 컨테이너 환경들이 이제 터미네이션 되고 있는 거고요. 복구를 하게 되면 아까 시점에 찍어놓던 스냅샷 베이스의 어떤 컨테이너 정보들을 다시 재배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넘겨보게 되면 네, 아이고, 네, 아까 기존에 배포했었던 컨테이너들이 이제 터미네이션 됐기 때문에 아까 웹앱에 더 이상 접속이 안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리스토어가 계속해서 인포레스 중이죠. 그래서 예, 지금 뒷부분에 있는 CLI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컨테이너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 컨테이너가 새로 만들어지는 게 끝나게 되면 이제 아까 로고가 4개였던 시점으로 복구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예, 그 배포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실제로 다시 그 아까 웹앱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로고가 4개가 남아있으면 아까 시점으로 복원이 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포를 확인한 거고 예, 그래서 다시 웹앱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예,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예, 아까 시점으로 다시 원복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기존의 백업과는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어쨌든 이런 컨테이너 파드들이 배포되는 게 하나의 그런 물리적인 서버에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노드에 걸쳐서 배포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걸 구성하고 있는 구성 정보들에 대한 것들까지도 함께 백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 결국 컨테이너 환경에서에 대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배포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백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본다면 이런 컨테이너 환경에 맞게끔 컨테이너 레이어를 알고 있는 백업들을 이렇게 구축하는 것이 결국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느냐라고 여쭤보시면 대부분 뭐 HCI로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HCI로 구축을 하시는 것보다는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하는 아키텍처로 가져가시는 게 맞거든요. 최근의 트렌드 자체가 뭐 클라우드 컴퓨팅도 그렇지만 컴퓨팅 자체는 스테이트 리스하게 확장 가능한 형태로 가져가시고 스토리지 혹은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분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확장 가능하게끔 좀 더 유연한 인프라를 가져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적합한 형태의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도 사실은 HCI는 일종의 TV와 비디오를 함께 합쳐놓은 예전에 이런 그 가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런 가전들의 문제는 결국 어떤 비디오가 고장 나거나 TV가 망가지면 결국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볼 수 없는 환경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컨텐츠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 컴퓨팅과 데이터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최근에 어떤 컨텐츠를 이용한다라고 보면은 셋탑박스나 혹은 스마트 TV는 집에 있지만 결국 그 데이터는 별도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쪽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고 TV가 망가지더라도 모바일이나 혹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로 그 컨텐츠에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데이터랑 이런 컴퓨팅을 분리를 해야지 어디서든 이런 데이터에 대한 종속성 없이 간편하게 이동성을 보장하면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결국 이런 전체적인 IT 아키텍처 자체도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그런 통합된 인프라가 아니라 컴퓨팅과 스토리지에 대한 분리를 통해서 성능과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형태의 아키텍처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디스에그리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아키텍처가 될 것이고요. 결국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하는 환경들이 필요한 거고 그 사이는 고속의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서 데이터에 액세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속의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블록으로 할 것이냐, 파일로 할 것이냐, 혹은 오브젝트로 할 것이냐. 결국 이런 모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하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해서 각각에 대한 그 의존성을 제거하고 이런 디커플링 환경에서 그런 확장성이나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들 그리고 그 환경에서 컴퓨팅에 대한 부분들과 스토리지에 대한 것들을 하드웨어 자체를 표준화해서 가져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결국은 장점은 보다 더 간편하게 레퍼런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하드웨어를 운영하실 수가 있고 또 결국은 성능인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그런 장애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미치는 영향도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에버그린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저희가 어떤 인프라를 설계할 때 1, 2년 쓰고 끝낼 게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계속해서 이런 인프라들을 고도화하고 확장해 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스토리지 아키텍처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환경들은 결국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이슈들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 인텔의 그런 인텔 CPU 아키텍처도 결국은 계속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 레이어도 계속해서 고도화가 필요할 텐데 결국 그런 스토리지를 변경하고 바꿀 때마다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위험 부담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별도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없이 차세대 아키텍처를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구매하는 모델 자체도 기존에는 이런 전용 인프라를 구매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용한 만큼만 페이하는 형태의 그런 구독형 형태로 전체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한다라는 부분이 필요한 거는 어쨌든 고객들이 HCI를 고민하는 건 그게 좀 더 간편해 보이고 자동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것들을 배포하고 운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 상세 튜닝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스토리지와 데이터를 분리하고 이거를 각각을 하나의 자동화된 레이어로 통합하게 된다면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개별적인 공수가 들어가지 않고 좀 더 자동화된 환경으로 프로비저닝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동화 기반으로 어떤 배포들을 좀 더 자동화하고 그리고 배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국은 이런 분리하는 아키텍처로 가져갔을 때 결국 각각의 워크로드 환경에 맞게끔 그런 인프라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환경에서는 소규모 환경에 맞는 컴퓨팅을 만들고 거기에 데이터를 연결하는 구조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혹은 어떤 제너럴 환경에 제너럴 퍼포즈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다라고 하면은 표준화된 x86 서버 그리고 스토리지를 연결해서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를 구축할 수가 있는 거고요. 혹은 데이터 인텐시브한 환경이다라고 하면은 보다 이제 데이터 인텐시브한 형태로 놓고 거기에 컴퓨팅을 연결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컴포저블하게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이런 것들을 좀 더 구현에 대한 부분들이 유연하게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좀 더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버그린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퓨어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아키텍처 자체가 그 컨트롤러만 바꿔끼게 되면 별도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없이 컨트롤러만 바꿔끼게 되면 차세대 아키텍처를 그대로 도입해서 고객이 원하는 어떤 용량에 대한 요구사항 혹은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필요할 때 컨트롤러만 교체하면서 차세대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에버그린 아키텍처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래지향적인 환경, 그러니까 향후를 내다봤을 때는 결국 별도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없이 이런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 인프라를 구매하시는 환경도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구독형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구독형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에버그린 아키텍처로 설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도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퓨어 코드라고 하는 자동화된 모듈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어제 새로 런칭된 하나의 스토리지 애저 코드 기반의 어떤 퓨어 퓨전이라고 하는 제품이 새로 런칭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개발자나 어떤 사용자들이 스토리지에 대한 프로비저닝을 보다 더 빨리 받을 수 있게끔 인프라 애저 코드처럼 스토리지 애저 코드 형태로 좀 더 빠르게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것들을 자동화된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스토리지 환경에서 퓨어 퓨전이라고 하는 별도의 레이어를 통해서 이것들을 프로비저닝 하는 것들을 보다 더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또 혹은 이 데이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혹은 서비스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성능에 대한 부분 혹은 용량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자동화된 것들을 제공드리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인프라 애저 코드 같은 해시코비나 테라폼 같은 어떤 모듈들과도 연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은 그런 API 레이어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스토리지 혹은 인프라에 대한 프로비저닝을 보다 더 자동화해서 관리하실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혹은 온프렘에 대한 어떤 현대화를 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아키텍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해서 고성능의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게 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것들을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퓨어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많은 장점들, 굉장히 빠른 응답 속도, 그리고 6-9의 안정성, 그리고 업계 최고의 그런 데이터 절감 기술을 통해서 어떤 비용적인 측면 혹은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잘 고객의 어떤 인프라 환경에 도입하실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구축을 고려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제 퓨어 스토리지 인프라를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VM에서 제공하는 VCF라는 기능과도 이제 저희가 잘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플래시 스택이라고 하는 것들로도 가능하고 혹은 단순히 저희 퓨어 스토리지 플래시 어레이를 통해서 혹은 블레이드를 통해서 이런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랑도 자동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연동해서 구축이 가능하고요. 플래시 스택이라는 걸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VCF를 배포하실 때 어떤 스마트 컨피그라는 걸 통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구성들도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VM웨어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을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저희 플래시 스택 혹은 퓨어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제품 라인업을 통해서 이런 클라우드 파운데이션과 아주 유연하게 잘 연동을 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뭐 하이브리드 IT 환경,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까지도 잘 연동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제공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데모를 준비한 건 vCenter 통합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실 퓨어 스토리지가 어떤 API에서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VMware와의 통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vCenter 플러그인을 이제 퓨어 스토리지가 제공하는 거를 설치하게 되면 사실 아까랑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디스어그리게이티드 모델로 갔을 때 컴퓨팅과 스토리를 분리하게 됐을 때 제일 고민되는 게 그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서 vCenter와 연동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파이썬 툴로 설치를 할 수도 있고 혹은 GUI에서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굳이 스토리지 GUI에 접속하셔서 그런 스토리지 관련된 작업들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vCenter에 접속하셔서 이 vCenter에 있는 퓨어 스토리지 플러그인을 통해서 호스트를 등록하고 볼륨을 생성하고 데이터 스토어를 만들고 스냅샷을 생성하고 이런 것들을 다 vCenter 화면에서 가능하게끔 저희가 이런 플러그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실제로 운영 중인 퓨어 스토리지를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스토리지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좀 더 유연하게 어떤 기존에 있는 VMware의 그런 EXXI 호스트나 그런 클러스터 환경 정보들을 굳이 스토리지 UI에 접속하지 않으시고 스토리지 쪽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토리지에 보시면은 호스트 정보들이 전혀 VMware 관련된 정보들은 등록되어 있지 않고 또 볼륨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스토어를 생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존의 볼륨만 있고 새로 생성된 데이터 스토어용 볼륨은 없는데 이걸 지금 보시면 플러그인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 맨 밑에 있는 Add, 업그레이드, 유저 그룹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등록되어 있는 그 EXXI 클러스터 정보가 보이고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도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스카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자동으로 불러오게 돼서 생성을 하게 되면 스토리지 쪽에 자동으로 이 호스트 정보들이 등록이 되는 거죠. 단순히 등록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던 아이스카시에 대한 정보들까지도 체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호스트에서 보시면은 이 해당 호스트 그룹에 클러스터된 호스트 정보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호스트 포트에 대한 IQN 정보들까지도 자동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토리지 볼륨을 만들거나 데이터 스토어를 생성하는 것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러그인을 사용하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에서 별도의 LUN을 생성하고 이거를 호스트에 할당해서 할당된 볼륨을 vCenter에서 인식한 다음에 그걸 데이터 스토어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API를 활용하게 되면
별도의 스토리지 작업 없이 바로 데이터 스토어를 만드는 단계에서 스토리지에서 볼륨을 생성하고 이런 것들을 통합되어 있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스토어 네임을 정의하고 사이즈를 정의하면 여기에서 정의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스토리지에서 해당 볼륨을 생성하고 만들어진 볼륨을 자동으로 호스트에 할당하는 모든 작업들을 이 API 기반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토어를 만드는 하나의 절차 안에 스토리지에서에 대한 볼륨 작업들이 다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QoS 정보들까지도 깨알같이 다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게 돼서 생성을 하게 되면 결국 스토리지 레이어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커넥티드 볼륨에서 볼륨이 하나 추가로 생성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볼륨에서 아까 정의했던 그런 QoS 정보나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다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이런 데이터 스토어를 만드는 작업들 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작업에서 스토리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모니터링 기능들까지도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VMFS에서 실제 썼던 용량들 그리고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중복 제거된 용량 그리고 뿐만 아니라 스토리지에 대한 모니터, 성능 모니터링, 뭐 응답 속도 혹은 IOPS 혹은 밴드위스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vCenter 내에서 스토리지 레벨의 정보들을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추가적으로 데이터 보호나 이런 기능들까지도 모두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좀 시간 관계상 데모를 좀 넘어갈 텐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스토리지 스냅샷을 vCenter에서 생성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Center에서 해당 데이터 스토어에 대한 스냅샷을 생성을 하게 되면 그 해당 명령을 이제 스토리지 쪽에 요청을 하게 되고 자동으로 그러면 해당 볼륨에 대한 스냅샷을 스토리지 쪽에서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륨 스냅샷을 자동으로 생성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해당 스냅샷 정보를 단순히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vCenter에서도 각 리스트업이 돼서 그 스냅샷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단순히 확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vCenter에서 이 생성된 스냅샷을 통해서 이거를 클론으로 데이터 스토어로 또 만들어서 호스트에 할당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도 다 한 번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금 만들어진 스냅샷을 하나의 클론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데이터 스토어에 다시 할당하는 것까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vCenter 내에서 전부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하게 되면 아까 스냅샷을 찍었던 게 하나의 볼륨으로 카피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카피가 됐을 뿐만 아니라 호스트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할당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단순히 할당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 스토어로 실제 VMFS 형태로 이제 마운트가 돼서 해당 파일을 확인할 수 있게끔까지도 다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볼륨을 삭제하는 것들, 데이터 스토어를 삭제하는 것도 다 이런 vCenter에서 다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vCenter에서 이 볼륨을 디스트로이드라고 하는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스토리지에서는 이게 실제로 사용자에 대한 미스오퍼레이션일 수도 있고 혹은 외부 침입으로 인한 데이터 삭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종의 휴지통 기능을 통해서 삭제된 볼륨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는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어떤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보다 더 안정적으로 이런 스토리지 레이어에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데모까지 같이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들이 생각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접근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AWS 안토스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스택에서 어떤 식으로 그 퓨어 스토리지가 인티그레이션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 아웃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플래시 어레이, 블레이드라고 하는 그 블록 스토리지와 그리고 오브젝트 그리고 파일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인테그레이션 서티파이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포트웍스 기능들을 통해서 어떤 아웃포스트에서 제공하는 한정적인 서비스들에서 추가해서 어떤 EMR 서비스를 돌리거나 어떤 분석용 고성능 스토리지에 대한 니즈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밑단에 별도의 퓨어 스토리지 제품군들을 연동해서 보다 더 그 서비스를 고도화하거나 혹은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저장할 때 좀 더 안정적이고 빠르고 또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저희가 연동해서 이렇게 플래시 블레이드, 플래시 어레이, 그리고 포트웍스라고 하는 기능들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뭐 EKS나 이런 컨테이너 기반의 어떤 서비스들을 엔터프라이즈 환경으로 좀 보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포트웍스를 통해서
아웃포스트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AWS 환경과 연동해서 이런 DR이나 이런 환경들도 구축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토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까 컨테이너 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퓨어가 갖고 있는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 기능들을 통해서 기존의 퓨어 스토리지의 장비들을 연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포트웍스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 형태로 이런 포트웍스 기반의 그런 서비스들을 안토스 기반에서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연동해서 다 서티파이드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토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배포하는 환경들이기 때문에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퓨어가 갖고 있는 스테이트 풀 서비스를 연동하는 형태로 저희가 이런 안토스 환경들과 연동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애저 스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애저 스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퓨어 스토리지 고성능 파일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플래시 블레이드를 그리드 프로라고 하는 API를 설치를 통해서 실제 그 애저 스택 허브에서 하나의 퓨어 스토리지 서비스처럼 애저 스택에 연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애저 환경에서도 어떤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들의 니즈가 있을 때 고성능으로 이런 부분들을 온프렘 환경의 그런 안정성과 가용성을 퍼블릭 클라우드의 그런 사용자 경험과 결합해서 보다 더 사용자들이 안정적이고 훨씬 더 쉽게 이런 것들을 프로비저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애저 스택을 쓰시는 환경이라면 이렇게 실제 애저 스택 허브에 하나의 서비스처럼 런칭해서 쓸 수 있는 환경들도 제공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축 사례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구축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컨테이너, 저희 포트웍스에 대한 구축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랑 온프렘 환경에 대한 CI/CD 파이프라인을 이제 하이브리드로 구축한 환경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실제 개발자들은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서 골든 이미지는 온프렘에 저장하는 환경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복제가 필요한 환경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애저와 온프렘 환경에 포트웍스를 설치해서 이것들을 이제 데이터에 대한 복제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들을 구축한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PX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대규모로 어떤 리소스들이 관리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토파일럿을 통해서 실제 낭비되고 있는 스토리지 리소스들을 정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리소스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가져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에서 어떤 볼륨에 대한 리사이징을 자동으로 하고 또 기도옵스를 통해서 이제 자동화된 형태로 클러스터를 리사이징하는 것들을 이제 어드민을 통해서 어프로발 형태로 이런 클러스터에 대한 리사이징들도 이제 최적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반적인 그런 비용에 대한 컴퓨팅 리소스들을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최적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케이스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환경을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환경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복제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웍스를 통해서 액티브한 싱크 리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스트레치드 파드를 구성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한쪽의 사이트, 그러니까 DR 환경을 싱크로 구성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떤 한쪽의 사이트에서 장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포트웍스 기반으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싱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로스 없이 그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어떤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이런 컨테이너 환경을 구축한 케이스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러 금융사에서도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장점을 도입해서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운영하는 환경들을 저희 포트웍스가 레퍼런스로 갖고 있는 환경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 미국에 있는 큰 통신사인 T모바일에서도 저희 포트웍스를 통해서 이런 오픈시프트 기반으로 CI/CD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 자동화한 케이스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이제 퓨어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패스트 오브젝트 기능들을 애저 서비스 형태를 제공을 하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떤 컨테이너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기업이 어떤 컨테이너에서 필요한 스토리지 서비스를 S3 기반으로 이제 자동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3 기반으로 어떤 스토리지에 대한 애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윗단에서 사용자들은 뭐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온프렘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보다 더 이제 안정적이고 고성능의 S3 스토리지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개발 환경에 대한 어떤 성능이나 그런 프로세스들을 좀 더 개선한 사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보시는 거는 국내 대형 제조사에 대한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위에 이제 GPU를 스케줄링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이제 AI 애저 서비스 형태로 구축된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모델링을 하는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이제 그 플랫폼에 들어와서 스토리지 혹은 이제 GPU 리소스에 대한 부분들을 템플릿 기반으로 받아서 모델링을 돌릴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AI 애저 서비스 형태를 저희가 구축한 사례이고요. 그래서 저희 플래시 블레이드라고 하는 고성능 파일 스토리지를 통해서 고객들이 이제 보다 더 GPU에 대한 리소스 활용률을 높이고 스토리지를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국내 GPU 스케줄링 하고 있는 그런 업체와 저희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구축하고 제공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이후에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Q&A를 통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신우 부장님 정말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약간 오버되긴 했는데 네. 준비하신 내용이 많은 만큼 정말 네.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실시간 채팅 확인을 했는데 특히 데모 네.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예, 말씀을 다행이네요. 주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약간 시간이 넘어가긴 했는데 라이브의 또 장점을 활용을 해서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과 함께 한 5분 정도의 시간만 더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시간으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네네. 한 60개 정도의 질문이 네. 들어왔고요. 노용신 이사님, 김영석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열심히 실시간으로 저희 큐어트리 직원분들이 답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한 3가지만 뽑았어요. 네네. 너무 좋은 질문이라서 같이 답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병환 님께서 질문을 네네. 해주셨는데요. 컨테이너든 파일이든 스토리지 입장에서는 저장 공간만 제공하므로 파일 시스템만 맞으면 백업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 않나요? 왜 컨테이너 백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지요? 그리고 퓨어 스토리지는 어떤 점에서 타 스토리지와 차별점이 있나요? 저희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듣는데 왜 퓨어 스토리지여야만 하나요? 일단은 먼저 질문 주신 그 컨테이너 백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데이터만 받으면 된다라는 건 그 레거시 환경에 대한 백업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데이터에 대한 백업만 받으면 언제든지 복구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컨테이너 환경을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컨테이너 자체가 굉장히 분산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고 사실 이 환경들에 대해서 복구를 했을 때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올라오려면 이 컨테이너들을 구성하고 있는 컨피그 맵이나 그런 네임스페이스 단위의 어떤 그런 정보들까지도 함께 백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그 컨테이너가 갖고 있는 쿠버네티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쿠버네티스가 갖고 있는 구조 자체에 대한 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백업 솔루션에서. 근데 과거의 일반적인 레거시 소프트웨어, 백업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 기반으로 백업을 받기 때문에 어떤 그런 컨테이너 레이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복구를 하거나 혹은 백업에 대한 정책을 세우실 때 기존과는 좀 다른 환경들 때문에 백업을 받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백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컨테이너 레벨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는 형태에서 백업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X 백업이라고 하는 이런 컨테이너 레이어에서의 그런 백업 소프트웨어에 대한 에코시스템들이 점점 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퓨어 스토리지가 타사와의 다른 이유, 그러니까 왜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퓨어 스토리지를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저희 처음에 퓨어 스토리지 시작한 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사실 기존의 레거시 스토리지 환경이 하드디스크로 운영될 때 퓨어 스토리지가 이 시장 자체를 우리는 이제 올플래시 기반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기존의 스토리지들이 다 올플래시로 넘어와서 이런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하드웨어 베이스로 제공할 때 저희는 더 이상 일반적인 스토리지가 단순히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젠 데이터 서비스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런 시장들을 선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면 결국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그런 사용자들에 대한 혹은 비즈니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장 빨리 적용해서 그걸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퓨어 스토리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런칭했지만 그런 데이터 서비스 개념으로 어떤 스토리지 환경들을 전환하고 있는 벤더가 어떻게 보면 퓨어 스토리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 시장 상황들이 어떤 데이터에 대한 서비스 관점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갖고 있는 경험을 기반으로 가장 많은 그런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퓨어 스토리지다. 그리고 그런 쪽에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가장 적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개발하고 있는 게 퓨어 스토리지다. 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퓨어 스토리지가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장 남들과는 다른 적합한 벤더이지 않나라고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성실하고 완벽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 조금 오버됐지만 하나만 더 질문 네네. 드릴게요. 양재영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가상화 계층으로 인한 가시성 부족 및 장애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퓨어스토리 기반의 대책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이 가상화가 발전하면서 아까 오버레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전체적인 관리 스택 자체가 하드웨어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관리해야 되는 항목들이 단순히 우리는 하이퍼바이저만 할 거야가 아니라 이제는 네트워크까지 내려왔고 또 이제는 스토리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레이어들이 점차적으로 깊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가 사실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가시화하고 이런 장애에 대한 트러블 슈팅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결국은 단순히 스토리지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윗단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그리고 가상화 레이어에 대한 것들까지도 함께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퓨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VM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퓨어 원에 있는 기능들을 통해서 그런 가상화 레이어에서 볼 수 있는 어떤 VM 혹은 컨테이너 혹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VMDK 혹은 가상 디스크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토폴로지를 같이 그릴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머신에 어떤 성능적인 이슈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 플랫폼 위에서 해당 머신을 클릭하게 되면 이 머신에 연결되어 있는 가상 디스크 그리고 물리 스토리지 그리고 물리 스토리지 볼륨들에 대한 토폴로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 각각의 항목에 대한 어떤 IOPS, 레이턴시, 밴드위스에 대한 성능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어떤 트러블 슈팅을 좀 더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가상화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런 버추얼 머신 혹은 컨테이너들이 이동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그 데이터에 대한 연결 통로를 다른 쪽으로 이동시켜주면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퓨어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퓨어원 혹은 거기에 더해서 VM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가상화된 레이어까지도 이런 통합적인 비저빌리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퓨어 스토리지를 이용하시면 트러블 슈팅이나 혹은 그런 관리들이 좀 더 쉽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분이 좀 지난 시간이긴 한데 더 좋은 말씀 듣고자 제가 조금 붙잡아 드렸습니다. 그러면 웨비나를 정말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저희가 1시간 이상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참석하셨던 분들이 기억해야 될 딱 한 가지만 아주 짧게 네. 랩업으로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짧게? 얘기한 게 많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현대화도 데이터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위한 표준화된 아키텍처는 통합된 아키텍처가 아니라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해서 가셔야 된다라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잘 기억했다가 네. 저희 고객분들이 문의를 주시면 그렇게 네네.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의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시 설문조사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행사 페이지는 5시까지 유지가 될 예정이니까요. 거기에 좀 설문조사를 완료해 주시고 혹시 이 질문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설문조사나 혹은 저희 이메일을 통해서 대표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응대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 컨설팅 받고 싶으시면 저희가 언제나 세일즈 분들과 엔지니어 분들과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퓨어 스토리지는 다음 주에도 또 그 현대적인 데이터 관리 솔루션에 대한 웨비나가 준비 중이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 플랜 웨비나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 그리고 다시 보기 링크는요. 다음 주에 땡스메일을 통해서 다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버된 시간까지 계속 함께해 주신 모든 고객분들께 감사드리고 모두 즐거운 저녁 시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